다음은 저희가 세 번째 세션인 패널 토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패널 토의는 콜렉티브 임팩트 관점에서 본 제주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패널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널로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민복기 센터장님, 그리고 한살림 제주 강순원 이사님, 그리고 CSR 임팩트 서명지 대표님, 그리고 펜이펙트 코리아 곽재훈 대표님, 그리고 신한금융희망재단 손석근 차장님께서 패널로 함께해 주시고요. 또한 패널 토의로 모더레이터인 미스크의 정지연 부대표님께서 모더레이팅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저희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저희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공공이나 민간 섹터가 함께 자원과 전문성을 모아 지속적으로 규모 있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신한 스퀘어 브릿지 제주 사업의 참여팀 프로젝트를 사실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사전 설명의 자리를 빌어서 제주도 내에서 문제 해결과 가치를 실현하고 계시는 이해관계자분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약 1시간 동안 이 사업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패널 토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패널 토의는 총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제주도에서 콜렉티브 임팩트인가? 그리고 섹터 간 콜렉티브 임팩트의 도전 과제와 역할은 무엇일지,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이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요 3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여기 앞에 계신 패널분들과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질문 주제에 맞게 패널분들께는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질문에서는 패널분들의 자기소개와 주요 하시는 활동 소개도 함께 더불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 라운드 테이블의 주제는 왜 콜렉티브 임팩트인가입니다. 이 세부 패널 라운드 첫 번째에는 총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신한 스퀘어 브릿지 제주 사업의 목적, 기대사항, 그리고 제주도에서 실제 콜렉티브 임팩트를 진행했었던 사례를 더불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토봐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운영 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손석근 차장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앞서 영상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서울, 인천, 국내를 비롯해서 베트남 등 해외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 사업을 기획하면서는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새로운 시도를 해주셨는데요.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이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목적과 기대사항이 남달리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사업에 대한 참여와 기대를 가지고 여기 연사분들과 온라인으로도 시청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께 이 사업의 기대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한금융희망재단 손석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내부의 기대와 고민. 예. 사실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한의 측면과 그리고 스퀘어 브릿지의 일원이 될 스타트업의 측면에서 이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신한의 측면에서는 사실 도전적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한금융이나 아니면 신한은행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답변 주시는 분께는 따뜻한 눈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신한금융에 합류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신한금융에 합류하기 전에 신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파랗다, 그리고 약간 젊다, 약간 디지털? 빠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신한은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네, 실제로 와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그쪽에서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 혁신적으로 해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신한에 합류하고서부터 제일 좋았던 거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서만 제대로 돼 있다면, 인과관계만 바르다면,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사실 아까 전에 저희 체육부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사업은 과제 해결형으로 분류되는 사업인데, 베트남 사업도 과제 해결형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을 제가 결제하기 위해서 2년을 사업 계획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에 베트남을 출범을 하고 다행히 또 그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저한테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요. 신한 스퀘어 브릿지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 스타트업들 그리고 스퀘어 브릿지의 일원이 되고자 신청해 주실 고마운 스타트업들께 저희가 원하는 바는 저희가 바라는 바는 성장과 혁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훌륭한 전문가 분들께서 컬렉티브 임팩트와 SIB가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실 거란 말이에요. 기획자의 입장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와서 더 부담스러운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시고 그리고 뭔가 가치, 스타트업이 창출하는 가치를 믿으신다면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같이 저희랑 협업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혁신과 성장,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혁신을 만들어가고 그 혁신이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게 다가갈 수 있는, 특히 제주에서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이 섬 지역의 특성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누가 했는지 알고 그 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거잖아요. 혁신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드러난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공한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 도전적인 과제에 참여하실 여러분들이 이뤄낼 혁신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답변 드려도 괜찮아요?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1시간 동안에 각 패널 분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과 나누면 좋을지 질문도 사실 고민하고 어떤 답변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 사회자 입장으로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시간을 오버할까 봐 였는데 정확한 시간 내에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사실은 진정성 있게 제주도 안에서 사회 문제를 고민하시는 여러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지역사회 분들이 성장을 하고 싶고 함께 혁신하기 위한 뜻을 가진다면 이 사업에 지원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핵심 멤버가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이 지역 안에 뿌리 깊고 진정한 성과를 내려면 사실 다양한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것들이 향후에는 다 같이 조금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는 그 옆에 계시는 CSR 임팩트 서명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대표님은 실제 제주에서 플레이어로서 콜렉티브 임팩트를 진행하셨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연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으시고요. 실제 지금 저희가 앞에 연사 강여도 그렇고 여기 패널 토의도 그렇고 이 개념을 사실 사례도 들었지만 잘 모르겠다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방식으로 정말 진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필요성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실제 참여자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지원하시는 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앞서 대표님에 대한 소개하고 주요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좀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SR 임팩트 서명지라고 합니다. CSR 임팩트는 원래 CSR 컨설팅 회사이고요. 네, 특정 회사, 특정 한 기업의 컨설팅을 좀 지향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콜렉티브 임팩트 사례를 만들게 된 것들은 제가 처음 이제 담당자로서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공헌 실무자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각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막 이제 담당자가 돼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야 될지,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무엇일지, 아니면 임직원들은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모든 기관들이 다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들을 계속 제가 콜센터처럼 전화를 받다 보니까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많은 한 300개 기업이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새로운 터전을 옮겨야 되니까 그 지역사회 이슈를 잘 모르시겠죠? 그럼 누구랑 협력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사회공헌 전담팀이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담당 업무를 하는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엑셀 시트에서 어떤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기도 다르고 또 컨텐츠 다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사회공헌 사업은 한 해에 거의 3조 이상의 사업들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공동모금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각 기업의 공익재단을 통해서. 하지만 이것이 대상별, 이슈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한계입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또 우리 이 환경적인 이슈, 자연재해,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의 상위에 존재할까요? 아마 여기 모든 기관들은 다 본인이 처한, 속하여 있는 기관의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아니거든요. 정부 또한 그것을 지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조직 부처를 보면 예를 들어 취약계층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그 안에 우리 취약계층은 주거 환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한계가 있죠. 먹거리에서도 일자리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케어하는 부처는 주거의 문제는 국토부가, 또 이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또 한편으로 이분들의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이 업무 편의 또 행정 지원 방식에 있어서 다 나눠져 있는 거죠.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업무 중심으로 가게 되면, 대상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콜렉티브 임팩트가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단어가 참 조합이 어려운데 아주 쉽게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던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었던 협약식, MOU 이것들이 처음 시작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모든 보도자료에 협약식을 했다는 소리는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협약으로 어떻게 진행했다는 것들을 계속 쫓아가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당연히 첫 해에는 성과가 나오기 어렵죠. 그리고 예상하던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협약한 시기에 같이 참여했던 기업의 오너들, 각 기관 단체 수장들은 1년이 안 돼서 다 그 자리에 안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콜렉티브 임팩트는 자자 간의 협력이고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그런 선언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주 안에서는 벌써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각 단위의 개개인, 단체, 또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안이 맨 처음 시작했다기보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에 많은 점들과 무소한 성과들이 있지만 그것이 재원의 투입이랄지 아니면 그것이 기관장의 한계랄지 또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성과가 있음에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신안이 뒷배가 돼준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처음에 이렇게 콜센터로 시작을 했다가 사회공헌 실무자들의 애로를 듣기 시작하다 보니 이들을 연결해서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 많은 대부분의 주체들은 누구였냐면 기업 담당자이면서 NGO 실무자, 또 기업 안에서도 사회공헌팀도 있지만 홍보팀도 있고 또 대외협력팀도 있고 부서가 다른 거예요. 부서가 다르다는 것은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던 시기에 2000년대, 2010년 후반대에 행정안전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서울역 인근에 쪽방이 있는데 그 쪽방 상담소가 아주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지원이 많이 가지만 상담소는 거의 시민단체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지역을 한번 같이 지원을 해보자고 기업들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요청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좋은 뜻이기 때문에 한 7기관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저도 모 기업의 TF로 해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 쪽방 상담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 쪽방 지역의 주민들에게 뭔가 긴급 지원을 하거나 어디 물품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베이스로 해서 어떤 사업 지원이 있었던 거죠. 거기 안에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복합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공간은 그 지역의 아주 작은 파출소, 한 25평도 안 된 한 2층짜리 파출소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프라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뼈대만 있는 건물이었어요. 난방도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담소에 계신 분은 여기에는 화장실도 필요하고요. 다용도실도 필요하고요. 복합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다 이걸 전달을 하니까 기업들이 각각 각출을 했어요. 6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7개 기관이 다 돈을 내고 기금이 다 조성이 됐어요. 정말 순식간에. 그리고 저희도 참여해서 같이 우리는 그럼 난방 지원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스타트를 하려고 딱 봤더니 공사업체가 6개, 7개가 들어온 거예요. 각 기관이 각각 컨택한 각각의 조직들이 들어온 거죠. 누구는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누구는 도서관을 만들고 누구는 거기에서 부엌을 개보수하고 있는 거죠. 전 이것이 사회공헌의 지금의 CSR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선한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원의 컨트롤 타워가 없었어요. 이 건물에 필요한 것들을 공사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지원하면 좋겠고 만든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넣어야 여기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이 될지, 그리고 지원한 기업들이 빠져도 이 공간이 정말 지역의 구심체가 되어서 아지트 역할을 하면서 계속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창하게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제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컬렉티브 임팩트를 너무나 화려한 언어로 저는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아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안 안에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문제는 그 전에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개체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모아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앞에서 진행됐던 그런 사례들을 그건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덧대어서 더 많은 자원을 공급하고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것들이 맨 처음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시장이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를 붙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에 한 10년 넘게 이렇게 제가 초기에 시작했던 것보다는 많이 현장이 바뀌었고요. 저는 지금 제주에서 그동안 한 19년도부터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기업의 실무자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했던 것처럼 제주 안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 실무자들은 걱정이 많거든요. 어떤 것이 가장 제주에 우리 기업이 예산이 들어갔을 때 이 지역사회가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걸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서로 정보를 모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이제 새로 들어온 새내기여도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굉장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만 서로 모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제주 해안 정화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시작이었고 2019년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해양 쓰레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다이버들이 새벽마다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그런 지 아주 오래된 거죠. 제가 본 것만 해도 10년 넘게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제주 바다가 점점 더 이 줍는 속도에 비해서 더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산호도 더 폐사율이 높아지고. 그런데 정부에서 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차원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한데 다이버들은 어떤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본인들이 레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우리 앞에 있는 수중 정화를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좀 더 가보고자 싶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다 쓰레기에 대한 정도를 매번 다이빙 가실 때마다 올려서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올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언론에 계속 올리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런 활동들로 제가 마침 이제 커뮤니티 임팩트라고 콜렉티브 임팩트의 이제 정부 모델이긴 한데요. 민간 협력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사실은 이것은 모든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소득이 잡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추상적인 어떤 컬렉티브 임팩트를 얘기하면 자칫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슈에 대해서 먼저 아젠다로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다각적인 시야로 한번 해석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주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 그 기름 유출이 되거나 하면 그것을 주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해양환경공단이라고 있어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죠. 그리고 거긴 주로 무역항을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촌계를 주로 관리하는 곳이 어촌어항공단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수산 자원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수산자원공단이 있죠. 각자 그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 쓰레기는 떠다니는 쓰레기, 부유 쓰레기가 아니라 침적 쓰레기. 아까 말했던 어촌계나 무역항이나 수산자원에 대한 그것의 예외적인 측면은 도가 관리합니다. 자치도가. 각자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것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침적 쓰레기는 계속 쌓여나갈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끄집어내서 올려놓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처리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민간 다이버들, 또 해수부 유관기관들, 제주도, 그다음에 해경, 또 이제 무역항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항만공사들 이렇게 뭔가 접점과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각각의 영역에서 뭔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을 테이블로 끌어모았습니다. 그게 첫 시작이었고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싶어서 좋은 의도로 오셨지만 거기 오신 분들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여기 우리가 왜 있어야 되지? 왜 이런 일을 제주에서 시작했어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해양 쓰레기가 있다는 얘기는 청정 제주에 거스리는 거 아닌가? 라는 불편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제주 바다 깨끗하고요. 하지만 또 침적 쓰레기 이슈는 또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혁신국에서 진행을 하면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리 감독하는 부서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회의는 그걸 테이블로 모으고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슈에서도 이게 어떤 라인을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민간에서 다이빙을 하고 또 연안정화를 하고 이 기업들이 참여하고 하는 과정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되게 혁신적이라고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작은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아주 이례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해양쓰레기 대응센터가 있고 그 대응센터에 민간 역량 TF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연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주에서 했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게 시작하게 된 그 계기들을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네. 신호를 주고 가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서울에 있는 프로젝트와 그다음에 제주 연안의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두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시사점들 많이 정해 주셨는데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책임 그리고 연결 이런 키워드가 남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은 수많은 자원들도 책임감 있게 연결을 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성과를 내겠구나 하는 지점들을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패널 라운드의 주제는 왜 제주도에서 콜렉티브 집합적 임팩트를 하는가였었고요. 신한과 그다음에 CSR 임팩트 서명지 대표님이 두 가지 사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라운드의 마지막 질문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운영 체계 설계라는 관점에서 저희 팬임팩트 코리아 곽재훈 대표님께 질문 드릴 예정인데요. SIB라고 집합적 임팩트, 콜렉티브 임팩트와는 다른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운영 체계에 대한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소셜 임팩트 본드 SIB 개념을 이해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또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운영 체계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네, SIB 운영 체계는 어떻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지 저희 콜렉티브 임팩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 희망을 가지고 참여해주고 계시는 분들께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게 요약적으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표님 소개와 주요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임팩트 코리아 곽재훈 대표입니다. 지금 뭐 SIB에 대해서 뭐 질문도 하셨고 또 제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짧게 소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팬임팩트 코리아는 그 방금 말씀드린 SIB 소셜 임팩트 본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신한 스퀘어 브릿지 행사인데 SIB라는 걸 왜 언급해야 되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이 어느 정도 SIB의 그 특성들을 차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SIB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시면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나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SIB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괜히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이제 한참 오르고 있는데 제가 다 무겁게 만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SIB가 뭐냐면요. 보통 정부 또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익을 위해서 사회공헌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재단법인들도 공익사업들을 많이 하죠. 근데 기존에는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그 사업의 결과와 무관하게 과정을 위해서 그 과정에 예산을 집행해 왔어요. 그 비용에다가 예산을 집행했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성공하지 못한 사업에도 실패한 사업에도 우리의 세금이 쓰이거나 예산이 사용되어 왔다는 거죠. 게다가 과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결과 확인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결과에 집중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SIB는 뭐냐면요. 정부 또는 이런 민간 사회공헌하는 단체가 있는데 먼저 거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투자로 외부 민간의 투자로 먼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과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에만 사후적으로 그 정부나 성과보상자라고 합니다. 성과보상자가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가는 이익은 굉장히 많죠. 뭐냐면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과정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결과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SIB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나 민간 사회공헌 기업들 다 마찬가지죠.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하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또 결과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정부 정책을 할 때 그냥 정부의 예산 사업으로 할 때랑 SIB 방식으로 할 때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요. 당연히 후자의 경우 더 좋은 성과가 나고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관계자들의 자원이 성과 도출에 집중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SIB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성과 측정 방식을 통해서 이 사업의 그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개선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사업이 성공하면 이 사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증거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해외 그 SIB 사업 중에서는요. 어느 한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과가 잘 나기 때문에 증거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증거를 갖게 되니까 그 중앙정부에서 일반 예산 사업으로 전국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확실한 명분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확산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SIB를 하게 되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말 그대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협력할 수 있는 그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SIB는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도입이 됐는데요. 현재 33개국에서 200건이 넘는 정책들이 SIB를 통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처음 100건 추진되고 누적되는데 7년이 걸렸는데 이후 100건 누적되는데 2.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행스럽게도 SIB를 시작을 했고요. 또 SIB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더 많은 SIB 사업이 진행이 되고 하나의 예산을 쓰는 방식으로 정착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앞서 세 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왜 제주에서 콜렉티브 임팩트를 해야 되는가라고 연사분들이 각자의 경험 기반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각각의 연서별로의 이제 패널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의 한두 시간에 특강으로 다룰 내용들을 많이 함축하고 있어서 조금 여기 현장에서 듣고 계시거나 유튜브 송출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이 모든 개념과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좀 업로드를 하고 더 이해를 돕고요. 향후 5월 31일 프로젝트 팀의 모집 선발 기간까지 관련된 질의나 응대
통해 가지고 오늘 패널 토의를 통해서 진행됐었던 내용들에 대한 보완이나 이해들을 돕는 활동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 토의 라운드는 콜렉티브 임팩트의 도전 과제와 역할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실은 콜렉티브 임팩트의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는 지금 온라인 상으로는 아마 여기 스크린으로 화면이 나갈 텐데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스크린 화면이 송출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공동 목표, 공동의 측정 체계, 상호 강화 활동, 지속적 의사소통, 그리고 중추지원 조직 5가지 구성 요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 저희가 2시부터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안내를 도와드리는 설명회도 온라인 설명회도 별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각 구성 요소가 성공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정의와 해결 그리고 자원의 연결이 일어날 텐데요. 여기 계신 패널 분들께 각 항목별로 조금 별도의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 콜렉티브 임팩트의 도전 과제를 위해선 섹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5가지 구성 요소별의 질문을 한 분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옆에 계신데요. 예, 여기 패널 토의 시작 전부터 자기소개까지 오랜 동안 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주 소통협력센터 민복기 센터장님께 이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공통의 어젠다 설정, 간단하게 공통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콜렉티브 임팩트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이제 변화에 대한 비전도 함께 공유를 하고요. 합의된 활동들을 통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제주소통협력센터도 센터가 설립된 이래로 정말 다양한 지역사회 어젠다와 주체들과 함께 사업들이나 프로젝트, 커뮤니티 소통 활동들 진행하고 계신데요. 다양한 주체들이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이루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서명지 대표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지까지 동기부여를 하고 인지를 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혹시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기업과 정부, 지역 조직, 시민들이 이 공동의 목표를 찾는 과정들에 대한 어떻게 설계하고 진행하면 좋을지 소통협력센터의 운영해 오셨던 경험에 기반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 소통센터가 갖고 있는 역할을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회혁신, 지역문제 해결, 아까 그 김정태 대표님께서 아까 문제 정의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도 안에서의 이 문제 정의, 문제 해결,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이 프로세스에는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도 여기 제이커넥트도 보니까 창경도 있고 더 큰 내일 센터도 있고 각 기업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중간 지원 조직 혹은 여기 와 계시는 한살림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몇 년 전까지는 문제 해결에 집중된 어떤 지원 사업이나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문제 정의를 사실은 간단히 하고 혹은 아니면 관심 좀 두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좀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 문제 정의에 좀 이제 관심을 두는 어떤 사람들이나 아니면 섹터들이나 아니면 역할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중에서도 소통협력센터 같은 경우는 문제 정의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 사람들이 공공의 세금을 써보지 않고 지역의 문제에 관심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어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또 씨 뿌리는 역할로서의 어떤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창경이나 아니면 도시재생이나 어떤 여러 가지 중간 지원 조직은 사실은 그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프로젝트 지원이라고 본다면 그 중간 단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조금 더 이제 자주 모임에서 더 나아가서 좀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고 관심사를 밝히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아까 그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들이랑 좀 모순될 수 있습니다. 내부에 이제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SIB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결국은 이 아젠다를 선정하기 위해서 왜 자꾸 이제 역할이나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냐 하지만 결국은 아젠다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갖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공동의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문제 정의를 간단히 하고 또 이제 문제 해결로 넘어가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속도가 중요한데 저는 결과에 대한
임팩트에 대한 기대는 과정이나 속도나 방향성을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설정을 하면 결과가 분명히 다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속도에 목말라서 사실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날 거야 생각하고 빨리 문제 정의하고 빨리 결과 만들어내고 이 기관이 잘하니까 저 기관이 잘하니까 이 기관이 열심히 하는 프로젝트 조직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지역 안에서 잘하는 팀이야 라고 하면서 그 팀끼리 엮다 보면 결국은 또 똑같은 어떤 그 기존의 그들끼리의 리그가 되거나 그들만의 리그가 되거나 문제 정의에 시민들이 소외되는 과정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고 임팩트를 보여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더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지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사실은 그게 지역 문제로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아니면 겉으로 보이기에 아니면 좀 더 빠른 성과를 보여지는 방식으로 결합해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진짜 지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거는 사실은 1, 2년 안에 문제 해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속 가능성이 사실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과 어떻게 밀접할 것인지 그리고 준비된 플레이어 말고 지역 주민들 혹은 아니면 좀 더 드러나지 않는 조직들하고도 어떻게 연결성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공통의 아젠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 공통의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투과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변경 가능성 혹은 아니면 넘나들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을 좀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팀이라고 해서 연합팀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해서 이런 팀이 한 4팀이 모여서 같이 하기로 했다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거는 처음 초기 세팅에서 이렇게 같이 합의 맞는 사람들이 시작한 거지 진행하다 보면은 이 자원이 부족한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는데 아니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플레이어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단위를 열어두기보다는 사실은 갖춰진 대로 좀 진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간성이 많다 보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의도적으로 좀 이제 투과성을 좀 열어놓을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하는 게 결국은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공통의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어떤 특정한 주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정확하게 사회혁신에 대해서 너네끼리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를 어떤 단위에 어떤 걸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역할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게 공통의 아젠다를 설정하는 게 될 것이고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문제들을 만들어 갈 때 환경 문제 아니면 어떤 문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도 좋지만 되게 현실적으로 내 생활과 밀접한 어떤 현장에서의 문제, 되게 가볍지만 되게 구체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공통의 어젠다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플랫폼 조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 목표에 좀 제한을 두지 않고 각자가 문제점에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각 개개인 기관의 목표가 아니라 공적인 존재로서 공적으로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각자의 역할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의 UR점이나 소통센터가 하고 계신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집합적 임팩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중추 지원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SR 임팩트 다시 서명재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콜렉티브 임팩트는 앞서 소통협력센터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다양한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민주적으로 사실 소통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백본 조직이 설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백본 조직이 이 프로젝트를 결성해서 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앞으로 하실 텐데요. 사실은 참으로 어려운 역할을 백본 조직이 하게 됩니다. 퍼실리테이션도 하게 되고 참여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자원이 잘 배분돼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하고 이니셔티브에 대한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해오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시행착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좀 두루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조금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시다면 여기 지원하시는 팀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백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그것이 어떤 것이 특별히 잘 안 오실 거예요. 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2009년에 여러분들 봉사활동 많이 하시죠? VMS나 136 많이 들어보셨죠?
행정안전부에서 일산일보를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에서 VMS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두 개의 취미가 달랐어요. VMS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인 아이디를 관리해서 봉사자가 제주도에서 봉사를 하든 서울에서 봉사하든 군대에서 봉사를 하든 어디서든 아이디를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적 관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입력해주는 기관이 그 사회복지관, 봉사활동처에서 인력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으로 부적 관리가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각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 25자치구 이런 식으로 구단위 전국 조직으로 행안부에서 거의 한 50% 이상이 직역으로 관리가 되고 나머지 시민사회가 같이 운영하시는 구조가 됐어요. 여기는 지금은 아이들이 관리되지만 예전에는 지역별 자치구로 관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동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분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두 사람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뭐 5천만, 4천만 이렇게 되면 전체 통계로 내보면 더 항상 오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봉사가 호환이 또 처음에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봉사활동 접수를 다시 입원시키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사실 뭐 이런 관리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더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가적인 시스템 안에서 지금 이런 이슈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봉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봉사활동 점수를 누적 관리해야 되는데 어느 라인에서 봉사를 하면 여기서 관리되는 거, 어디서 관리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2009년에 이걸 통합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양쪽이 코드 관리가 아이디를 이하, 뭐 봉사 활동 일감에 대한 코드 정보들이 다 아직 정리가 안 됐었겠죠. 그런데 전산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 이거 좀 뻘짓을 하면 삽질을 하면 며칠 안에 끝낼 수 있는 과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어려웠어요. 1년 넘게 협의가 안 됐어요. 물론 지금은 됐지만, 근데 왜냐하면 각 기관의 담당자로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디가 통합이 되면 예산이 많은 쪽으로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생기는 게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거죠. 각 기관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제가 그 협의할 때 그 실무 역할 간담회나 이렇게 그 주체로 들어가서 사업을 지키는 입장에서도 있어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통합되는 순간에서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관계에 있었었거든요.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봉사활동자의 입장에서는 행안부든 복지부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개인의 아이디가 관리가 잘 되고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되고 전체 자원 시장이 단순 봉사가 아니라 정말 질 높은 봉사활동이 되는 것이 지향점 아니겠어요? 뭔가 상충된 의견이 있을 때는 각각의 이해관계나 각각의 그릇의 이슈가 있을 때는 더 높은 단위에서 생각한다. 그게 제가 콜렉티브 임팩트를 생각할 때 백본 조직에서의 가장 1순위 생각이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제주 해양 쓰레기 이슈도 하지만 복지 이슈에 대해서는 뭐 지금 계속 지금 2년째 넘게 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청의 사례가 있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의 한 3,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그리고 3,000세대가 30년 넘은 건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들, 신축 건물들은 다 커뮤니티 센터가 있고 지역에 여러 가지 공공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전통적인 그 임대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들이 보장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정부의 급여 소득도 많이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럼 이분들에게 어떻게 항상 수혜적인, 시혜적인 것들만 지원을 할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새롭게 저희가 판을 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휴 공간을 지원하는 LH공사, 지역에서 한 상가 건물 4개를 저희가 지역 주민들에게 돌릴 수 있도록 기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휴 식자재, 그래서 그동안에 푸드뱅크 쪽으로 가던 것을 또 다르게 한번 시도해보기 위해서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로컬푸드를 또 지원하는 그런 사회공헌을 단지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로 연결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지역 주민들 다시 조직화하고, 그리고 여기에 저는 백본의 역할은 기존의 자원을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면 그 사회적 기업이 또 다른 이름으로 소셜벤처도 있고 마을 기업도 있고 뭐 도시 재생하는 데도 있고 각 부처별로 각각의 이렇게 일자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정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각각의 예산은 항상 부족하겠죠? 각 부처가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기존의 어느 부처 소속인 걸 가리지 않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파악합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환경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에 뭐 A 기업이, B 기업이, C 기업이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모든 환경 소셜 벤처들이 많잖아요. 그럼 기업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 소셜 벤처가 어떤 소재와 연결되어 있는지, 또 이 사업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그런 걸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든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없거든요. 정부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기금도 필요하고 여러 자원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끝까지 사업을 지향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여러 지점에서 조력자들이 와줘야 되는 거죠. 보통 이 협력 사업을 하게 되면 첫 판에 MOU하고 나는 이 형성기가 중요하고 서로의 아레나를 정하는, 그다음에 그 다음 시기에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추진체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즌별로 계속해서 이해관계가 다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굴러갈 때 또 역할이 다르고, 또 이 사업이 한 2, 3년 돼야지 이렇게 사업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암흑기 때, 그 데스밸리 때 어떤 기업들이 또 협조를 해줘야 되느냐 또 관건입니다. 그러려면 이 백번은 굉장히 이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굉장히 중립적이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까 그 행안부나 복지부의 이슈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 그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정말 어느 한 조직이 경쟁관계에서 도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때에도 중립을 잘 지키고 그것의 지향점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게 단지 이분들의 매출을 올리는 것만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것이 정말 지역사회 이슈를 해결하느냐. 근데 요즘의 소셜벤처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사업 선정하고 심사하러 가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각 사업의 지향점과 맞아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모 사업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진정성 있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백본의 역할은 굉장히 다층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백본이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백번 조직을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간단히 저희 여기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좀 경험하셨을 수 있을 텐데요. 어느 순간 보면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지 하지만 이 문제를 되게 굴러가게끔 하는, 지탱하는 시스템과 구조가 정말 첨예하게 있구나라고 느끼는 지점들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발견한 문제를 끝까지 다 해결하기엔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구나라고 체감하신 분들이 여기 한번 와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표면적인 문제들만 이슈가 다루기에는 그 문제의 깊이나 영향이 깊어지기도 하고요. 조금 점점 더 새로운 가치가 사실 창출되어야 할 때에 우리의 눈높이가, 우리의 자원과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것들로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안과 함께 마련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자 도전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힘을 합치거나 혹은 어떤 부분은 이제 서명재 대표님이 자세하게 더 말씀 나눠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문제를 지탱하는 시스템과 구조, 체계에 대한 변화를 깨트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부, 지자체, 그리고 스타트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영역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각자 내가 관여된 비즈니스 모델로만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한 차원 높은 도전들과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들을 이 사업에서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션 의식과 또 책임감을 가지신 분들이 백본 역할들을 해서 이니셔티브로 참여하신 분들께 동기부여를 하고 목표를 향해 저희가 좀 정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실 것 같고요. 사실 그 백본 조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신안 그리고 제주에서 함께 이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아우르고 계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도 함께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컨트롤 타워 역할들을 진정성 있게 해주시는 조직이 중추 지원 조직 역할을 하신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 번째 콜렉티브 임팩트 구성 요소에 대한 질문을 저희 제주 한살림 강순원 이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5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이 세 번째 파트가 제일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상호 강화 활동에 대해서 네, 콜렉티브 임팩트 방식의 사회 문제 해결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함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통 함께 일을 한다고 하면 이제 목표도 공유하고 아레나를 나눠서 서로 역할을 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여기에 상호 강화 활동은 각자 우리가 A, B, C, D 나눈 역할들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걸 넘어서 아까 저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 목표라든지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도 자각을 하지만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협력하는 팀들이 서로의 활동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챌린지도 주고 피드백을 주는 강화 활동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 한살림에서도 제주에서 다양한 역할 모색하시면서 이와 같은 유사한 경험들이나 지혜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상호 간의 활동들을 장려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이라든지 의미들이 제주 한살림 경험하신 내용 기반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데요. 제주 한살림 강순원 이사님 소개와 제주 한살림의 활동도 간략하게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살림이라는 조직은 지금 30년이 넘게 한국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밖에 나오면 잘 몰라요. 여기도 뭐 거의 익숙치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국 전체의 한 44% 정도의 조합원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 전체 인구의 한 4%가 됩니다. 한살림 조합원이. 그런데도 사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는 이제 외부 홍보를,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중심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묶어서 사업과 활동을 하는 데 이제 중심을 두고 있는 조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는 이제 사업을 통해서 활동의 여력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지원을 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뭐 이런 구조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직원들 월급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또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로가 이런 그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시계인가요? 제가 한 1분 얘기했나요? 예. 사실은 이제 오늘 굉장히 일정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제안을 받으면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엇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스타트업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한살림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시장 경제에 있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경제 주체들하고도 저희는 그렇게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제가 느끼는 갈증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하고 요즘 이제 많이 좀 뭐 정부도 지원하고 이제 키우려고 하죠. 근데 제가 한 10년 넘게 이 속에서 일들을 해보면서 우리한테 대단히 부족한 것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혁신성.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거는 어느 정도 하는데
그 내용을 채우는 것들에서 혁신적 관점이라든지 혁신적 기술을 가져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고 많이 요즘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까 해양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매일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 들을 수 있어서 오늘 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제가 한살림 제주라는 조직의 경영 책임을 맡은 것은 2012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한 7억 정도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뭐 매장 하나에 직원 한 2-3명 있었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한 1,200-300세대 정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무엇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기술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재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을 주변하고 이렇게 나누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과정들이 주변하고의 자원 연계 과정이었던 것들이 나중에 정리해보면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변의 아름다운 가게, 다음에 이제 인력들을 공급하는 그 자활 기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자활시키고 하는 그런 기관들, 이런 데들이랑 이제 얘기들을 하다 보니, 우리는 보내줄 사람이 있어. 우리 여기 기금이 있는데 이거 가치 있게 쓰고 싶은데 줄 게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럼 마냥 주기만 하는 것이냐? 아닌 거죠. 인력을 주겠다고 하는 데는 인력을 훈련해주는 그 현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았고, 아까 그 기금은 뭐 말씀드렸듯이 진짜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데를 찾고 있었고, 이런 이해관계들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서로 협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그 협업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배송 체계라든지 또 매장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조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족한 돈도 많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융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좀 생태유아 공동체라든지 원론적으로 좀 친환경 먹거리를 고집하는 그런 어린이집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또 이제 저희하고 MOU를 하자고 연락이 와요. 그 이유는 보니까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식자재가 한살림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을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그쪽이 갖고 있는 자원이 어떤 신뢰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시민단체들하고도 저희가 같은 방식으로 MOU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과 조합원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죠.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시간이 이제 5분이 지난 것 같아서 중간에 이제 제가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서로가 자원을 연계하고 그걸 유쾌하게 진행할 수 있을 때는 굉장히 효과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자신감이 붙어서 제주에 이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제안도 하고 또 이제 사회적 경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한 6년 정도 그 사회적 경제 판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여기선 잘 안 되더라고요. 우선은 우리가 모인 목적을 우리 정체성이 뭐야, 왜 모였어, 이거를 숱하게 얘기하는데 얘기하고 나면 뭘 얘기했지? 이렇게 서로가 뭘 하고 싶은지 하는 게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한살림 제주가 이제 작년에 저기 제주 다몰센터라고 하는 지역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센터 개설을 하고 거기에 한살림 이름을 굉장히 적게 붙였습니다. 크게는 제주 다물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거기에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그걸 만들고 한살림 제주가 꼭 주도하지 않아도 한살림 제주 이름이 없어도 가치 있는 일들이 거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일들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저희 연사 섭외할 때 실은 오늘 중요한 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 취지에 공감해서 그 약속 일정까지도 조율해주고 참여해 주셨거든요.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컬렉티브 임팩트 구성 요소 4번째 하고 그다음에 5번째에 대한 질문을 듣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요 사업이 제주도에서 잘 뿌리내기 위해서 조언들 간략히만 듣고 패널 토의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거의 지금 1시간 가까이 이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4번째는 이제 다시 한번 신한금융 희망 손석근 차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기 참여해주셨던 이해관계자 전문가분들께서 제주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또 해결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조언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거에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신안에서는 이 사업이 제주도에 잘 안착되기 위해서 각 참여 주체별로 지속적인 소통을 이룰 때 어떤 관점 혹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야 그 컬렉티브 임팩트가 어떻게 하면 효과성을 낼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먼저 제가 또 청중들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스타트업이 과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네, 저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저 민복기 센터장님 저번 주에 만나 뵙고 오늘 또 뵀는데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삶의 조그마한 것들을 바꾸는 그 작은 주제도 저는 충분히 사회적 가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더 이상 전통적인 개념의 사회적 가치는 아니잖아요. 여기 테크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실 텐데 누군가의 불편함과 누군가의 뭔가 개선을 요하는 것들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이나 어떤 대상들한테 가치로 다가올 거고, 저희는 그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방금 전에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고, 특히 그 가치가 요즘 세대에는 더 중요해지잖아요. 가치 소비. 그리고 요즘 저희 필드를 감싸는 용어 중에 하나는 ESG거든요. 그거 용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가치들과 그 가치 소비와 ESG가 화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기업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에 전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컬렉티브 임팩트가 효과성 있으려면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거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정성적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김정태 대표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산불을 줄이기 위해서 예전에 원주민이 썼던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그거를 말씀 주셨는데, 전 그 부분에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본능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도 저희 지금 사업 설명회 듣고 계시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쯤 되면 신안이 얼마나 진정성 있었는지 알게 되실 거잖아요. 저희에서 CI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다 여러분께 맡겨드리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진정성, 그리고 그 진정성을 저희와 얼마나 교감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실 텐데,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SIB 방식 말씀하셨는데, 그 SIB에서 저희는 지원하는 거에 결과도 저희가 지원하겠지만 결과보다 그 결과에 대한 과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원할 거고, 그 부분은 이 세션이 끝난 다음에 미스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SIB의 관점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측정이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가 측정되지 않는 건 관리되지 않는다. 예. 저희가 신안에서 SVMF라고 신안 소셜 밸류 메저먼트 프레임워크이라는 걸 굉장히 긴데요. 그거를 금융권 최초로 2년 전부터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측정하겠다는 거는 성과를 측정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벌어진 성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저희가 측정해서 그 부분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더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열심히 측정하고 지원할 테니 여러분은 진정성 있게
따라오셔서 우리 컬렉티브 임팩트의 효과성을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다 덧붙여드릴 말씀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 제주은행 연동 지점의 2층은 원래 이제 공간이 있긴 했지만 이와 같은 공간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신한 스퀘어 브릿지 제주 사업을 하면서 프로젝트 팀을 선발하고 그 팀별로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 사업이 이렇게 거대하게 런칭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온라인 상으로만으로 전달되기에는 한계가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팀을 모집하더라도 최종 이제 5개의 팀 정도만 선발이 될 텐데요. 그 팀들하고만 저희가 협력을 하고 소통하고 제주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공간에서는 저희가 이제 별도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제주도민들 그리고 프로젝트 팀에 선발된 프로젝트 팀만이 아니라 그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슈를 제기하고 혹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 계획에 적혀있는 참여 멤버들만 끝까지 연말까지 프로젝트의 예산을 집행하고 결과물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공유되고 중간에 참여되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자 이 오프라인 거점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는 저희가 팀 선발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더 많은 도민들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주제와 고민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으로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 앞서서 저희 성과 측정에 대해서도 짤막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옆에 펜임팩트 코리아 곽재현 대표님께 구성 요새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과 측정 시스템의 공유입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도전하는 많은 스타트업, 소셜벤처들도 우리의 사업 활동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가 지표를 설계하고 측정하는 거는 아마 남의 일 혹은 매우 어렵다. 우리의 시도나 의의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 요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각 활동마다 사회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별도 애널리스트 팀과 함께 그 성과들을 이어나가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모집을 하고 향후 마지막에는 그 결과값을 측정도 할 예정입니다. 각 전담팀이 함께 지원할 예정인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는 활동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그리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팀이 성과 측정과 이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업 활동만큼이나 필요한가? 너무 어렵지 않은가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성과지표의 설계와 측정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도전하는 팀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대표님께 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네, 그 성과 측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성과를 측정한다, 확인한다고 하면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일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근데 좀 괜찮지만 예전만 해도 제가 수년 전 좀 오래됐어요. 처음 이 성과 측정, SIB 이런 거 도입할 때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었어요. 시장에서요. 그래서 뭐 한 번은 어느 공공기관이랑 SIB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단체들 활동하는 단체들이 뭐 회의 자리가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한 10개 기관 정도 와 있고요.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참여했는데 그 10개 기관이 다 이 일을 반대하는 분들만 딱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구성을 하셔서 굉장히 힘들게 그분들 이제 한마디씩 하면 저는 이제 10배 더 말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성과 측정에 대한 공감대가 예전보다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과 측정에 대해서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고 그죠? 그리고 부담을 주고 또 이 좋은 일을 하는데 평가를 어떻게 평가의 잣대를 들이미느냐라는 이런 좀 감정적인 또 관점에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그러면 성과 측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확실한 성과 측정 지표가 있었어요. 정부도 있었고요. 또 많은 민간기관들이 또 이런 공익사업을 할 때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뭐냐면요. 정산과 감사입니다. 정산과 감사. 여러분들 정부랑 일해보신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영수증 처리하고요. 행정서류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자원이 소모돼요. 왜냐하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러니까 실제 성과물이 아니라
산출물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드려볼게요. 그 운전면허를 주는데 만약에 면허 학원 출석 횟수로 면허증을 발급해 준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걸까요? 큰일 나겠죠. 그게 과정이에요. 면허 학원에 출석하는 건 과정이죠. 실제 성과는 뭐겠어요? 교통법규를 이해하고 도로 주행을 하는 것 자체가 성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지표를 설정하는 거, 뭐냐면 필기시험과 주행시험이 있죠. 그리고 올바로 그 성과를 확인하는 거, 말 그대로 그 시험 자체겠죠. 그죠? 지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곧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성과 자체를 또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요. 성과 지표를 만들고 성과 측정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자원을 활용하는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 측정을 통해서 올바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성과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그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 이제 피동성에서 벗어나서 좀 더 능동적으로 이런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지금 신한 스퀘어 브릿지 사업 같은 것도 좋은 기회고요. 뭐 향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SIB 같은 그런 시스템 그런 걸 활용하는 사업에도 참여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성과 측정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또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 많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아마 지금 프로젝트 팀을 모집 중에 있어서 이노톡 들어가셔서 지원서 다운로드 받아보신 팀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전에 다른 사업과 조금 지원서 양식이 다르다라고 느끼신 분 계실 텐데요. 거기 안에는 저희가 각 연합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 예상 기대 결과나 임팩트를 정리하는 것도 있고요. 사회성과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제안한 팀은 어떻게 지표를 설정하는지를 담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2시 동일한 시간에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사회성과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팀에서 프로젝트 계획한 거에 대해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온라인 유튜브를 참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패널 2번째 라운드까지 질문들을 모두 마쳤는데요. 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체가 돼서 원래는 마지막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그러면 저희 이번 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려면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마지막 조언을 얻으면 좋을까 모든 패널분들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대표적으로 한 2분께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제주소통협력센터와 그리고 제주 한살림 강순원 이사님께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신한 사업으로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거 대비 그 전에 훨씬 더 제주도의 문제를 다양한 이해가자 함께 깊숙이 고민하고 혹여 저희가 이러한 시도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랑 연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저희의 이번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잘 내고 뿌리내리기 위해서 어떤 지점에 좀 유의하거나 좀 집중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2분께 한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긍정적으로 뭐 효과를 어떻게 확장하냐 얘기하는데 저도 제가 경험했던 바에서 제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아까 곽재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SAIB나 아니면 아까 그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결론에 대한 왜 이런 것들을 같이 측정을 하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현실적으로 그 중간 지점들을 좀 제안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정에 집중한다는 게 우리가 절차에 집중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기존의 과정에서의 성과가 안 나왔거나 그것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나 결국은 다 성과가 결론적으로 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우리 좀 회의감도 좀 있고 사실은 좀 아쉬움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전제하고 있는 이렇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성과가 안 결국은 과정에 대한 제대로 대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결론 중심으로 결과 중심의 목적으로 우리가 달리다 보니
과정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과정들이 그 실제로 인사이트로 이제 사회적 가치로서 측정되는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고민했어야 됐는데 사실은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사실은 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성과 측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그렇게 가면은 결국은 좀 이제 괴리감이 있을 수 있으니 사실은 한 중간 지점 정도에서 실제적으로 제주사에 있는 이 조건을 감안해서 결국은 이제 결과 중심의 어떤 목적도 이제 잘 달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기록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협의하려고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협의가 안 됐었고 그랬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하게 성공이 됐고 어떤 것들은 의도했는데도 이게 실패가 했고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들이 기록이 남으면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사회적 성과의 어떤 가치 측정으로서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역할들을 잘 좀 기록해주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집중해주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컬렉티브 임팩트의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확장되는 게 결국은 실제 결과물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게 벌어지지 않더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목표한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유의미한 점들이 잘 기록됐을 때는 그건 충분하게 임팩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근데 보통 바쁘니까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그거 챙겨 하다 보면서 결국은 또 기존의 방식대로 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갔을 때는 성과도 못 내고 과정에서의 기록도 없고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도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마지막까지 좀 과정에서의 성과라기보다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과정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결과에 대한 임팩트 못지않게 임팩트로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각 팀별로 혹은 저희가 전체 조직의 백본이 돼서 과정에 대한 충실한 기록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그 과정에 있는 기록들도 조금 널리 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순원 이사님께도 저희가 이 프로젝트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이나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종의 그 사후 성과보상 형태의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 100% 성과가 아니고 조금 더 유연하게 설계가 되면 도전하는 분들이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좀 바람을 좀 드리고요. 이 뭐 일들을 하는 데는 결국은 비전을 명확히 가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비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거에서 우리가 내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주변하고의 콜라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명확한 비전과 더불어서 경청하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주변이 같이 인정하고 인정받는 그런 관계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5분의 패널들과 함께 신한 스퀘어 브리지 사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사업의 취지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집합적 임팩트의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조언들을 얻었는데요. 뒤에 이제 저희 사업 담당자가 함께 본 사업의 진행 운영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요. 앞서 광고에서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지원서의 작성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진행답은 내일 유튜브 온라인 송출을 통해서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에 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귀한 말씀 전해 듣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패널분들께 질문에 대한 정성스러운 답변으로 지원팀들에게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요. 큰 박수 부탁드리고 패널 토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